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다음 달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새로운 방역 체계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 뭐 사적 모임 인원도 크게 늘어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요. 네. 그만큼 방역의 고삐가 풀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적용될 새 방역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초안 공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은 그런 일상에서의 완화였잖아요. 그런데 의료와 역학 대응 체계 변화도 꽤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 역학 대응 체계 핵심은 피해 최소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이 된다 이러면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가 증상 발현이 된 날부터 14일 이전까지의 동선을 모두 확인했고요. 이때 접촉한 모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다음 달부터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이 확진자에게서부터 감염이 굉장히 됐을 것으로 보이는 취약 집단을 역학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이 전체 대상자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네. 예. 또 자가격리 중 확진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처럼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낮거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격리 기간도 함께 줄어들었는데요. 이미 확진자의 입원 치료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네. 밀접 접촉자들이 자가 격리하는 기간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8, 9일 차쯤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격리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또 확진자와 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접종 완료자의 경우라면 확진자와 접촉했어도 자가 격리는 물론이고 PCR 검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위드 코로나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처럼 공존하는 바이러스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는 확진자의 치료 방안 역시 시설 격리에서 재택 치료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 독감 환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입원해서 치료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의 경우는 재택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방역 당국은 재택 치료를 통해서 확진자 급증 시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 등 기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또 중환자 병상 확보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재택치료 대상자는요, 70세 미만으로 무증상자이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아주 경미한 경우에만 가능한 건데요. 이 만약 당뇨나 정신질환, 투석 등의 이유가 있다면 무증상과 상관없이 입원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전파 위험이 큰 고시원 거주자, 또 노숙자 이런 사람들도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경증 무증상의 확진자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위험군을 제외한다. 전체라는 의미는 기저질환을 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증상이 없거나 특별한 치료나 이런 게 필요 없는 확진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의 추이라든지 재택치료 안정 시에 단계적인 감축을 해나갈 예정이고 특히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자는 70세 미만 그리고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사람이 이 재택 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재택 치료라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그 부분이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일반 감기처럼 그냥 약 먹고 집에서 푹 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회복에 전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다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우선 이 보건소에서는 증상과 질환 그리고 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이 대상자들에 한해서 재택 치료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확진자가 이 자가격리 앱을 내려받은 뒤 재택 치료하는 동안에는요 하루 2번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 그리고 자신의 증상 등을 앱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네. 또 필요에 따라서 하루 한 번은 의료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재택 치료를 위해서 지자체는 건강관리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앱을 기반으로 24시간 환자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증상이 악화됐다 이러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1인 가구를 제외하고 그 외의 가구에서 구성원 중 한 명이 재택 치료를 하게 된다면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가족들 중에서 이 확진자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동거인들 중에 만약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다 이러면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 한 집에 머물러도 된다는 말이죠. 네. 이때 한 집에서 머무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확진자는 방 한 곳에서 계속 유지해서 머물러야 하고요. 다른 가족들과 화장실이나 부엌 등 공동 공간들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뭐 부엌이 2개 있는 집이 잘 없다고 보면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렵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확진자가 사용한 직후 그 사용한 흔적들을 매번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나면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그 재택 치료를 하더라도 이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할 텐데 네. 이번 치료를 했던 경우는 식사를 사실 제공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재택 치료를 하는 기간에는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 먹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재택 치료가 확정이 되면요, 이 치료 그 체온계나 삼소 포화도 측정기 이런 것처럼 자가 진단 기구를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 나라에서 네. 이때 생필품도 함께 제공한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 치료니까 사실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먹거나 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배달 음식을 배달을 시켜 먹는 것과 택배로 이제 음식 재료들을 받는 거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모든 배달은 사전 결제를 해야 하고요. 배달원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간 뒤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재택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재택 치료 중에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일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재택 치료 중이었던 60대 남성이 결국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그만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됐습니까? 네, 이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재택 치료 중 만약에 조절이 되지 않는 발열 증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거나 네. 또 이렇게 증상 자체가 좀 위험으로 넘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응급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재택치료 환자의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을 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라고는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지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하셨을 때 구급대가 이제 얼만큼 빨리 도착했느냐, 빨리 이송했느냐 이런 것 부분이 될 텐데, 이제 물론 이제 10분, 20분 늦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긴급 이송 체계에 대해서도 보다 이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고 병상 배정도 빨리 미리 해놔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려는 이제 본인이 신고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에 또 신고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 선정과 사전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이 앞으로 재택 치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 구급차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네. 이 사용 중인 전담 구급차는요, 사실 특수 차량이 아니라 일반 구급차인데 감염 방지를 위해서 비닐을 두른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지 않을 때는 기존에 이제 비닐을 뜯고 또 소독을 하고 출동을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막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현장 출동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이제 그러면 전용 음압 구급차가 필요할 텐데 그거는 이제 21대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우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구급 차량을 현재는 한 20대 정도 있는데 앞으로 48대까지 우선적으로 늘리겠다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의료 대응 체계가 제대로 바탕이 돼야 우리가 이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서두르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